자, 이번에는 9강 우리 이거 사회 지문 마지막 거 11번에서 13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자, 이번 거는 법적 추론에 관한 그런 지문인데 사회 지문이에요. 법적 관련된 것도 다 사회 지문입니다. 봐봐요. 법적 추론이란 일정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에 사용하는 추론 방법 혹은 추론 과정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언제냐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조건이에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 요 과정에서 쓰이는 거, 요 과정에서 쓰이는 추론 방법 아니면 추론 과정 전체를 이야기한다. 이게 추론이잖아. 추론이지만 법적으로 관련된 추론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법적 추론이에요. 법적 추론의 기본 모델로는 법적 3단 논법이 있다. 아마 3단 논법 들어봤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의 기본 모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 모델이 바로 뭐냐? 법적 3단 논법.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은 요거에 대한 기본 모델인 법적 3단 논법,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단계 과정을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3단 논법이니까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 규범을 탐색 및 구체화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대전제. 이거는 대전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어디 보자. 규범 탐색. 법 규범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 법 규범을 찾아. 그 다음에 2단계요.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법적 추론 단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 해석은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 규범을 구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법 해석이에요.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쪽이에요. 그 다음 2단계, 3단계까지 다 써놓고 갈까요? 다음 2단계, 3단계. 자, 2단계. 소전제에 해당하는 법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게 소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 법적 분쟁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무언가 갈등이 생겼잖아. 법적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럼 요 생긴 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2단계의 소전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이 단계는 소송 절차, 내가 누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런 걸 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실제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대전제의 법경 소전 사실관계 적용,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적용이에요. 적용해서 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로 마지막 3단계입니다. 계속 볼게요. 법적 3단 논법은,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이야기했잖아. 3단 논법은 이론적으로는 대전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적용한 다음에 결론까지 내릴 거잖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실제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추론 과정은 실제로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 규제, 법적 추론에 관한 게 되는 거는 요거부터 확인을 하고, 먼저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이거 확인을 하고, 이거에 맞게 맞는 규범을 찾고, 그 맞는 거를 해석을 하고, 이제 요 해석한 거를 결론을 내려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 이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요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이게 이따가 문제 11번 할 때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첫 단락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특정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나왔죠? 요거부터입니다. 실제로는 요거부터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확정은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대부분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는 내가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소송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은 이미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지나간 거. 역사적 사실이란 말은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간 거 생각해. 지나간 사실이고 인간 및 인간 행위를 둘러싼 규범적 판단과 관련된 사실은 점에서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봐. 내가 어떤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사건, 그 상황, 그 사실관계는 지난 거야. 이미 지난 거야. 지나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및 인간 행위를 둘러싼 규범적인 판단.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누가 잘못했나? 이건 잘못된 건가? 이런 규범적인 판단. 근데 그 규범적인 판단하고 연관을 맺을 거잖아. 이게 무작정 생기는 게 아니죠.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전 세계만 해도 70억이 넘을 거고 이제 우리 학교만 해도 몇백 명이 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우연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나와 그 사이에는 한 번만 일어날 수도 있잖아. 물론 여러 번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꼭 얘랑 무슨 일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회적이라고 하는 거고 우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실과 현재 재판상의 사실을 얼마나 일치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던 사실이랑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거랑 일치가 되어야 하겠지. 모든 법전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 모든 법전에 나중에 분명히 허지혁이나 사람과 누구란 사람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법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거기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봐. 실제 사실,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실과 현재 재판상의 사실,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법을 찾아봐도 이거는 얘랑 안 맞을 수 있잖아. 지금 내가 소송을 건 것과 맞지 않을 수 있잖아. 일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 규범을 찾아서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소송을 걸어? 그러면 그 소송에 맞는 규범을 찾아. 그래서 규범을 찾고 그거를 해석해서 이 규범을 지금 나의 사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거.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야. 확인하고요. 찾고요. 구체화하면서 해석하면서 구체화하고요. 마지막에 결론 도출하는 거. 그래서 그 2단계, 그러니까 1단계이죠. 대전제 단계는 2단계래요. 탐색하는 단계와 규범을 해석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법 규범을 탐색하는 작업은 법적 3단 논법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순수하게 논리적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해석자, 예를 들어서 뭐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있을 거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해석 이전에 지니고 있는 먼저 알고 있던 선이해,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거 알고 모르고 차이 있잖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야구를 잘 알면 좀 더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몰라? 난 축구만 알아? 그럼 내가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선이해. 인식 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인식 관심이 뭔지 모르잖아. 자, 인식 관심이란 여기다 쓸게요. 자, 인식 관심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법 분과의 영역에 관한 것인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된 법 규범이 어떤 체계와 관련을 맺는지, 어떤 해석 이론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식 관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걸 인식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색이 완료되면 찾았죠? 적당한 걸 찾았단 말이에요. 해당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구체화, 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요.
자, 마지막 단계. 법 규범을 해석하여 구체화된 법 규범의 의미, 내용을 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 적용. 이제 적용이에요. 내가 소송도 했고, 규범도 찾았고, 구체화도 했어. 해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선 이해, 그 다음에 인식 관심을 통해서 적절히 해석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파란 걸로 할까? 자, 요거랑 이거랑 연결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자, 어떻게 적용을 내리냐? 이를 사안 적용 또는 포섭이라고 말한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야, 법에서. 사안 적용은 사실관계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요, 첫 번째는 사안 적용이에요. 이 사안 적용이 뭐냐? 논리적으로 일치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웁시다. 논리적으로 일치를 시켜야 해요, 일단. 자, 그 다음. 어딨냐. 전통적인 포섭 이론에 따르면 법관은, 그러니까 예전이야. 요새 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왔을 때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실과 해석 구체화된 규범의 의미에 논리적, 기계적으로 포섭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법관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법관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법관의 이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정해져 있는 대로 논리적 기계적으로 자, 너는 뭘 했으니까 뭐야? 너는 뭘 했으니까 뭐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이게 아니라 탁 정해져 있는 대로만 논리적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넣지 마라. 그게 전통적인 포섭 이론이에요. 하지만 다수의 법 이론가들은 전통적인 포섭 이론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 아까 좀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에 법 해석학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좋은 게 전통적인 포섭 이론이랑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니은이죠. 니은에 있는 법 해석학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법관의 개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관이 자기 생각을 넣느냐 안 넣느냐,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냐 내 생각을 넣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법규범을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은 법규범에 대한 관점, 사실관계에 대한 관점이 해석자가 지닌 선이해 또는 인식관계를 매개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이해와 인식관심을 거쳐간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이라고 파악한다. 왜 해석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순환 과정. 내가 법관이에요. 내가 법관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 근데 다시 여기에 적용을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 다시 그게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볼게요. 이러한 법 해석학의 관점을 적극적 수용한 독일의 철학자 카우프만은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사성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추상적 법 문헌, 자동차 구조의 사실관계, 유사성 찾아가는 과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는 위험한 물건은 안 돼라고 써 있는데 위험한 물건 그 다음에 자동차.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위험도 하겠지만 편리한 거야. 하지만 위험한 물건은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시속 200km를 넘어가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럼 위험하지.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또 자동차가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하면 또 위험하겠지? 그건 안 돼?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사한 거. 근데 또 자동차를 잘 활용하려면 멀리 편하게 갈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얘하고 멀어지겠죠? 아니야. 그렇지만 편하게 가는 건 좋지만 자동차를 함부로 다루거나 한 손으로 운전한다거나 이러면 또 위험해? 그럼 또 위험한 물건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치시키는 거 카우프만이 이야기한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주로 요쪽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쪽인 전통적인 포섭 이론을 보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자, 1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법 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 규범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 법 규범 해석 필요하다는, 자, 봐요. 여기요.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여기. 요게 11번의 1번의 근거. 12번. 탐색하는 과정은 의도로 이루어진다. 아까 우리 첫 단락에서 요거 얘기했죠? 원래는 요건데 실제로는 요렇게 간다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실제 분쟁 해결 과정의 소송 절차는 확정 역할을 한다. 자, 11번의 3번의 근거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게 11번의 3번. 사실관계 소송 절차는 확정한 역할을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론적인 다르다. 이론적인 얘기가 요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4번. 11번의 2번 이야기랑 11번의 4번 이야기는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야. 11번의 4번은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11번의 2번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렸고요. 포석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11번의 5번은 여기 마지막에 있죠? 요 이야기가 11번의 5번의 근거가 될 거예요. 자, 12번. 보기의 사례를 통해 기억을 이해한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법적 추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12번에 보기에 있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 자, 어디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해커 B에게 C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 해킹할 것을 부탁하였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에 평소 C은행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는 C은행 관련 서버를 해킹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렇게 해킹하여 획득한 고객 정보 A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 이 경우 형법상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안다고 아는데 이거를 내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랬죠? 1단계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봐. 실제로 A가 B에게 C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 해킹을 부탁하였는지 판단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요. 실제로 부탁한 거야? 그럼 맞다고 칠게요. 그런 것 같아. 2단계. A가 한 행위를 형법상의 재산범죄죄에 해당하는 작물죄 관련 짓는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개인정보를 훔친 거야. 이거 지우고 볼게요. 지금 이 사건의 문제는 개인정보를 훔친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거는 작물죄예요. 이거는 근데 물건이거든요. 과연 이거를 개인정보를 훔친 걸 여기 연결할 수 있겠느냐? 그럼 니네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요거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봐야 돼. 작물을 재산 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로 규정을 짓고 이때 재물을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해석한다. 작물에서 이야기하는 요 물건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내가 추가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재물의 개념적 외연을 확장해. 그렇다면 이 재물을 좀 더 넓게 볼까? 지금은 재물이 요만큼이지만 이거를 넓혀볼까? 이렇게 넓혀볼까? 이렇게 넓혀볼까? 이렇게 넓혀볼까? 이렇게 넓혀볼까? 한 게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거. 재물을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해석하죠. 이제 뭐해요? 확장 해석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 규범을 탐색했지? 탐색이 뭐예요? 요겁니다. 작물죄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해석을 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2번하고 3번은 다 2단계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자동차 등의 전통적인 재물과 개인정보의 유사성이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을 판단하는 거는 아까 우리 뭐였죠? 봐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유사성 얘기 나오잖아요. 요건 뭐예요? 3단계라고. 마지막 단계, 결론을 짓는 단계야. 그래서 12번의 그 4번은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이렇게 줄을 긋고요. 3단계로 합쳐지면 돼요.
3단계야. 유사성을 찾는 거. 5번은 맞죠? 개인정보까지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동력으로 한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에 여기서 확장으로 결론을 내리면 얘는 작물죄로 처리할 수 있고, 확장 안 돼. 좀 과한 것 같아. 개인정보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작물죄가 아니라 다른 걸로 얘한테 벌을 내려야 할 겁니다. 12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넘겨서 우리 마지막 볼게요. 명확하며 동시에 맹목적인 법률은 어떤 사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가 중요해. 법관은, 이거 다 지울게요. 그러나 법관은 법률의 단어를 말하는 입이고 법률의 냉철함과 엄격함을 완화할 수 없는 의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냐면, 자, 13번의 보기는요, 요쪽이에요. 요쪽입니다. 왜요? 법률은 좀 가혹할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은 그냥 그저 입만 있는 거다. 전달만 하는 의지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13번의 보기는 요쪽 얘기고요. 당연히 보기에 대해서 니은은 반대하겠죠. 요거 찾는 문제예요. 1번 봐요. 법관은 법률의 엄격함을 지켜내야만 해. 이를 위해 법관은 사실관계를 규범 의미되게 논리적 기계적으로 포섭시켜야 해. 자, 1번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전통적인 포섭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2번. 법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관이 능동적 개입할 수밖에 없어. 맞죠? 자, 2번은 법관의 능동적 개입을 강조하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2번이에요. 자, 3번. 법관을 의지 없는 존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다만 법관은 사안 적용 단계에서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해야만 해.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은 이쪽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얘기죠. 가만히 있으란 얘기지. 의지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판결을 내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해. 그게 3번. 때로는 법률이 지나치게 가혹하기도 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섭 과정에서 법관의 선이해미 인식 관심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요거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옵니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몰라요. 마지막. 법관의 역할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일치시키는 과정의 법관은 입법가가 정해놓은 결정을 정확히 증명해야만 해. 그래서 이 5번은요. 5번도 이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법적 추론 이야기고요. 우리 다음번에 10강에 있는 지문 세 번째 것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